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잠깐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은 여러분 학교를 많이 다니면은 논문에 관해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같이 수업 듣는 클래스메이트하고 얘기하고 그 교수님도 자주 만날 텐데 자주 이제 못 만나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고요. 첫 학기, 둘째 학기 같으면은 논문을 자체를 아예 얘기할 생각 필요가 없고요. 3학기, 4학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교수님하고 논문을 잠깐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토픽 정도가 선정하고 그럼 교수님들이 대부분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뭔가 시작하면은 그게 반을 쓴 거예요. 그 반쯤 쓰면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쓰다 보면은 반쯤 쓰면은 사실 설문조사, 설문지 만들고 설문 돌리면은 그게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정리하면 돼요. 초등학생 정리하듯이 정리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리가 서울에서 날개 쳐서 부산 가는 거 말고 KTX 타고 그냥 KTX 살짝 끼어들어서 부산 가듯이 그럼 뭐예요? 파리가 KTX를 몰래 끼어든다. 그냥 어딘가에 앉아서 논다. 그럼 부산 도착했다거든요. 논문도 그 정도로 쉬워요. 그리고 코끼리가 냉장고 들어가도 코끼리를 냉장고 문에 안에 열듯이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대신 좀 졸업 못한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은 몇몇 학생들을 굉장히 지금 아쉽게 보면서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는 좀 아쉽지만 몇 명은 안 되지만 굉장히 중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좀 문제들 때문에 졸업 못한 학생이 있고요. 해외로 나가서 졸업 못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등등 때문에 못 나간 학생이고 또 사업이 망해서 못한 사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은 뭐냐? 본인이 너무 본인의 논문 수준을 너무 높게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다가 거의 다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졸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졸업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인데 사진 전문가인데 연세가 60이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구대학교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거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 하는 동기들이 같이 이거는 이 친구가 도와주고 선행연구 할 때는 이 친구가 도와주고 분석할 때는 이 친구가 도와주고 등재할 때는 이 친구가 도와줘서 같이 졸업했어요. 한 학기도 안 뒤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멍청이 하면은 거의 졸업을 하는데 나는 엄청 똑똑한데 내 스타일대로 하려면은 교수하고도 부딪혀 뭐 연구 모형 잡다가 지가 또 계속 바꿔 뭐 등등 하다가 지쳐서 졸업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음 학기 또 가지고 다음 학기는 지난 학기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더 뭔가 목표가 높아져가지고 몇 번 하다가 계속 이제 마치 고시 실패하듯이 0.5점 차이로 계속 실패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문이나 졸업에 관해서는 조금 가볍게 시작해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하는 우리 학교 학생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학교의 최대 단점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교의 최대 단점은요. 졸업을 너무 빨리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나갔는데 어느 학교 교수를 채용하는데 원서를 넣었어요. 거의 이제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교수를 면접하는 장에서 교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3년 만에 박사를 졸업했다고 이래 된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5년, 7년, 8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3년 만에 일하면서 대부분 일하면서 이걸 파트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파트타임으로 3년에 졸업을 했다니까 전부 다 교수들은 이거는 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최대 단점은 빨리 졸업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챌린지를 받아요. 실제로 다른 어떤 심사 같은 데 가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졸업하는 상당히 많은 학생이 교수로 많이 들어가요. 저는 교수하지 말고 제발 사업에서 돈 벌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수로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벤처와 창업 부분에는 우리 학교가 좀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벤처 창업 관련해서는 링크라든지 지금 여러 그 학교의 사업단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창업을 필수적인 점수로 높여가지고 학생 창업 동아리가 얼마나 되느냐, 창업 강좌가 얼마나 되느냐, 또 뭐 학생 등 사업자 등록금 얼마나 되느냐, 뭐 교수가 몇, 이래서 창업 관련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교육부라든지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각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뽑고. 그래서 실제로 창업 관련이나 벤처 관련 교수를 뽑는데 이 분야의 교수를 배출한 데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연세대는 창업 관련 교수가 없어요. 그냥 경영학 박사인데 뭐 마케팅이든 뭐 재무든 인사관리 이런 거지. 벤처 창업 전공이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창업 관련 글자를 그나마 글자 넣을 수 있는 데는 우리 호수대, 그다음에 이제 뭐 건국대, 그다음에 뭐 국민대, 한양대 일부 섹션, 중앙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은 연세대 최근에 연세 창업대학원 저기 이제 원주에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창업 관련 전문가라고 이 표방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전개 한 300개 대학에서 창업 전문가를 계속 뽑거든요. 얘들한테 사업 계획서도 가르치고 창업론도 가르치고 벤처 창업론도 가르치고 사업 아이디어 개발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창업 실무도 가르치고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가르칠 교수를 몇 명을 뽑는데 지원해봤자 이 교수들 자격이 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고대에서 졸업했는데 커리큘럼 보니까 창업 벤처 창업을 하나도 배운 적도 없어. 사업 아이디어 계획서도 몰라. 근데 재무관리 마케팅 전공이 이게 전공이 뭐냐 마케팅이에요. 전공이 뭐냐 재무관리야.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학생들을 뭐 야 애들 동아리 좀 지도해봐. 지도할 수가 없어요. 최종대도 봐. 최종대 같은 데도 제자들 맨날 교수로 나가는데 얘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 학교가 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가들이나 또 활동할 때 우리 학교를 전화 와요. 이 사람 호수대학교 졸업한 사람 박사 졸업 진짜 했냐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너무 빨리 졸업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좀 타이트하지 않게 졸업을 시킨 게 아니냐 하는 죄책감도 가끔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실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말을 해야 돼요. 뭐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관련되는 교수님들 책자를 몇 권 추천하면은 교수님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정도는 다 연말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해봤자 과목이 한 뭐 몇 과목 안 되잖아요. 한 12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10과목 하면 30학점이고 그래서 13과목밖에 공통 과목 빼고 나면 실제로 코어 과목 몇 개 안 되거든. 그러면 한 수업 때 한 두세 개 교과서는 읽어야 되는데 아니 논문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읽고 졸업하거나 또 하나는 그래서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60 좀 저음인 분들은 빨리 졸업을 시키는 경향이고 좀 젊은 친구들은 야 한두 학기 더 하든지 그래라 이렇게까지도 뭐 인위적인 조정은 아니지만 천천히 좀 고민 좀 해라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졸업을 해야 내가 우수한 게 아니라 어쩌면 외부에 나갔을 때는 조금 더 6학기, 7학기, 6학기보다는 7학기, 8학기가 제대로 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풀타임을 하더라도 가장 빨리 하는 게 4년이거든요. 보통은 한 5년 정도가 5년 내에서 7년 정도가 뭐 그나마 박사를 받다 타면 걸리는 시간인데 우리 학교는 6학기에 되게 많이 졸업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어가지고 요즘에는 알아서들 하라 그래요.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하는데 큰 장점은 아니니까 한두 학기 좀 준비해서도 괜찮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다시 창업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론이나 뭐 창업에 관련돼서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창업 환경에 관해서 얘기 좀 하는 중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어떠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과 인생관이에요. 창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어떤지 창업이나 사업이나 사실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창업이나 사업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등에 관한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했을 때 뭐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죠. 왜 살아요? 왜 살아요는 그 목표가 뭐예요? 자, 중고등학생들한테 아니면 꼬마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왜 사니? 아니면 왜 사니 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죠? 야,
목표가 뭐야? 이렇게. 뭐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로 뭐든 직업군을 얘기해. 뭐가 되고 싶고요. 뭐가 될래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 됐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예. 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쫙 보니까 영상을 듣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집을 사서 가족들과 편하게 사는 거, 연금을 받는 거, 달달이 나오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창업론에서는 고민이 될 게 사실 이게 삶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이자 삶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산이와 관련돼서요. 또 외산이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어쩌면 가치관이에요. 너 삶의 가치는 뭐고, 이것도 참 애매하고 너무 추상적이면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니? 또는 무엇을 할 때 네가 가장 행복하니? 뭐가 즐겁니? 야, 여러분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일부 우리 집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삶의 가치관이자 목표이자 즐거움이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만나지도 말라. 어떤 그 교회 할머니들은 교회 오는 걸 낙오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그 샬롬부 갈레포라 그러죠. 할머니들 모임, 할아버지들 모이면 그 날짜만 엄청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다 열고 그 샬롬부 갈레포라는 그 어른들의 모임이죠. 모임을 개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막 준비하시고 나가시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중한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분의 목표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8이 넘으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교회 갈 때마다 열심히 가고 친구들도 보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하니까 엄청 답답했을 거니까 교회를 다시 나와도 됩니다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막 했는데 날아다니시다가 날리기는 그냥 발과 몸이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축구하다 보면 많이 부상을 당해요. 마음은 분명히 내가 갔는데 몸이 아직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 보면 헛발질을 하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창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이든 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뭐고 가치관이 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왜 창업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왜 이렇게 창업이 중요하냐면은 물론 취업에 대비되는 게 창업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은 80년대 학번들 어쩌면 90년대 학번들까지도 IMF 직전까지는 졸업하면은 당연히 취직을 하는 거죠. 모든 학교에 지방대학교를 하더라도 꼴찌를 하더라도 취직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취업 자체가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취업을 한다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취업 고시 아니 이 취업 인턴을 하는 것도 마치 엄청나게 하늘이 별 따기 하듯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취업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아까 대학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대학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중소벤처도 마찬가지고 창업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취업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팽창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스태츄에이션, 그러니까 멈춰서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침체되는 시대거든요. 성장, 확장하는 그런 산업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핵심 두뇌 인력들이면 몇 명이면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일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비스가 그 제조업체에 운영하는 데도 별 지장이 없어요. 옛날에 몇천 명의 그 직원들이 필요한 나이키를 만드는 신발 공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 20명 가지고도 거의 5천 명 정도 종업원들이 유지하고 싶던 신발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분량을.
거의 자동화에다가 AI 시스템이어서 자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라고 했을 때 취업의 마켓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달라가지고 중국은 최근에 막 팽창 그런 시대고 우리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그런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하나고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정부도 좀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나서도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취업의 대안으로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는 취업이 됐다고 치더라도 요즘에는 조기퇴직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조기퇴직이 어마어마하게 조기퇴직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4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신인사제도가 더 있죠.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 신인사제도가 도입돼서 신인사제도의 핵심은요. 정년은 회사에서 보장을 해줄게. 근데 뭐예요? 연봉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갖겠다 해요. 그러면 부장 52살에 부장을 하는데 부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진을 못했어. 그리고 그 부장이 뭔가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부장 타이틀을 떼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부장인데 월급도 신입사원하고 똑같거나 신입사원만도 못해요. 업무는 신입사원하고 똑같이 하면 신입사원의 지시를 받아요. 그럼 나이는 50대면 누구 27살 밑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사제도의 핵심은 뭐예요? 삼성 같은 경우나 LG 같은 되게 큰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과 LG가 저희가 삼성 그 친구들이 들어가던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 최고주의가 있었어요. 삼성은 최고다. 그리고 삼성은 한 번 들어오면은 뭐 삼성 책임진다. 그리고 실제로는 삼성만 바라봤어요. LG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죠. LG도 현대는 우리 회사만 바라봤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뭘 가르치냐면요. 40세가 되면은요. 40세가 되면 가르치는 거 뭐예요? 삼성만 쳐다보지 말라요. 직원 교육을 40대부터는 삼성만 바라보지 말아요. 45세가 되면 제2차 교육을 시켰는데 뭘 교육시키냐면은 제발 좀 나가라요. 그리고 40대 후반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자비하게 재배치, 월급 감축 등등이 연봉제예요. 모든 직원도 ABC로 평가하고 C는 뭐예요? 기본급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거죠. 이거 한 개 모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대기업의 총 종사 인원 자체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올해 10,000명을 뽑겠어요. 10,000명을 뽑았으면 10,00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인원이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10,000명을 뽑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 중에서 10,000명 이상을 잘라낸 거예요. 10,000명을 뽑겠어는 뭐예요? 일종의 선전 문구예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 세계 최고다. 수령님께서 빵을 준다. 근데 앞으로 보여주는 그 실제로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엄청 피폐하잖아요. 삼성이 최고다 또는 죽을 때까지 보장할게 또는 우리는 10,000명이나 뽑습니다. 엄청나게 인력을 대한민국 인력에 어마어마한 인력을 뽑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그 이상을 자르고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인터넷, AI, 자동화 등등이 도입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더더욱 빠르게 도입됐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취업이라는 글자 자체에 목을 매서 내 인생을 건다 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남은 인생을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라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정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길어야 50대 중반에 나오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50대 쫓겨나오는 나이가 우리나라 52.3세, 길게 봐서 53세 평균적으로 나와요. 53세 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2억 7천만 원이죠. 최근에 2억 7천만 원, 최근에는 올랐어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집에다 부채를 다 빼고 나면은. 요즘은 3억 2천 정도 돼요. 3억 2, 3천 정도 되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돈을 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3억 2, 3천 되는 돈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53살부터 몇 살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무려
무려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50년을 살아야 돼요. 누가요? 부부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직 교육도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장가도 안 갔어. 근데 그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글자 자체가 취업은 더 이상 내 글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에요. 내가 58인데 취직했어요. 경비원으로 취직했던 내 친구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많이 주지도 않고 그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를 회사에 취직했다가 친구가 잠깐 그래 뭐 우리 회사에 잠깐 와 있으지. 그 중소기업이라도 그 기업에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젊을 때부터 뼈를 묻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등살에 못 견뎌요. 은행 지점장들도 수없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은행 지점장에 있으니까 돈을 관리를 잘한다. 돈을 남의 돈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돈은 또 무지 관리를 못해요. 실제로 IMF 때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를 실제로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6년 정도 6, 7년이 지났을 때 은행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의 3분의 1이 신용불량자가 돼요. 돈을 관리를 잘한다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러면은 은행이든 대기업이든 일반 중소기업이든 퇴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대하는 새로운 회사의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 취업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또 하나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계속 쌓일까요? 그렇게 쌓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거나 중소기업이 자문을 하거나 등등 했을 때 수없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연결을 이 가치관이 뭐냐고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목표가 뭐냐. 근데 나는 뭐가 되고 싶어 했을 때 그 목표가 영속성을 가지거나 꽤 오랫동안 가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제일주의 같은 것도 요즘엔 더 이상 삼성제일주의라는 글자도 끄집어내지 않고 있어요. 왜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삼성 구성원들의 네가 있고 싶은 만큼 최대한 있으라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그 일하는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잘 유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창업이라는 글자가 지금은 뭐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에 지금 그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고 또 지금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얘기할 거는 우리나라의 창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관해서 큰 생태계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경제적 생태계 부분, 사회문화적 생태계 부분, 또 과학기술 생태계 부분, 법적 제도적 생태계 부분, 생태계인과 동시에 인프라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인프라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목조목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